안녕하세요. 스위스어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오늘 있었던 휴스턴과 클리브랜드 경기 간단히 얘기하고 어제 있었던 르브론의 시즌 데뷔 얘기를 하고요. 골든스테이트가 연패를 당했는데 골든스테이트 얘기도 잠깐 하면서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스케줄과 경기 스타일과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에피소드의 오디오 버전은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애플 팟캐스트에서 스위스어를 검색하셔서 팔로우 하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휴스턴과 클리브랜드 경기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죠. 이 경기가 흐름이 전반전에는 휴스턴이 굉장히 경기를 압도하다가 3쿼터에 클리브랜드의 론조볼이 이끄는 유닛이 디펜스에서 피지컬리티가 올라가면서 론조볼이 좋은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으로 가서 클리브랜드가 3점도 넣고 이러면서 3쿼터를 23대5 스코어링 런을 하면서 끝마치고 4쿼터에 1점 차까지 클리브랜드가 따라갔다가 결국에 휴스턴이 낙아웃 펀치를 날리면서 끝낸 경기예요. 특히 휴스턴의 전술 중 하나가 도노반 미첼의 손에서 공을 빼내겠다였거든요. 갈랜드도 없기 때문에 미첼이 스크린 액션에서 블리치를 당했을 때 반대편에서 하이레벨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도노반 미첼에게 이렇게 공을 손에서 빼내게 만들고 클리브랜드의 다른 선수들의 공격이 막히면서 클리브랜드가 점수차를 크게 뒤지게 되었어요. 전반전에 미첼이 겨우 2득점만 한 것도 문제인데 야투 시도가 겨우 7개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휴스턴의 포커스가 도노반 미첼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2명의 수비를 보내는 거였고 그게 먹혔죠. 또 미첼의 손에서 공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휴스턴의 전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휴스턴이 클리브랜드의 도노반 미첼을 겨냥해서 하는 전술은 아니고 그냥 늘 하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좋은 디펜스죠. 휴스턴이 지난 시즌 스티븐 아담스가 생군과 같이 플로어에 있을 때 좋은 디펜스를 많이 섰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예 이 투빅 라인업으로 스타팅을 하고 있고 투빅 라인업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포지션에서 좋은 디펜스를 쓰고 있고 리드 셰퍼드처럼 수비에서 숨겨줘야 될 선수가 있을 때도 쓰고 있어요. 시너지스트 자료에 따르면요. 휴스턴이 현재 존 디펜스를 수비 포지션의 18.3%를 존 디펜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마이애미가 9%고 2위인 마이애미보다 2배나 더 많은 존 디펜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존 디펜스를 사용하는 이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스나 리드 셰퍼드나 수비에서 좀 숨겨줘야 될 선수들을 숨길 수 있고 로테이션을 많이 안 돌게 되고 이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존 디펜스가 가진 특징은 상대로 하여금 패스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존 디펜스는 패스와 슈팅으로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패스를 한다는 건 뭐다? 바로 상대방의 넘버원 플레이어의 손으로부터 공을 빼내게 만든다. 오늘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도 휴스턴이 존 디펜스를 서면서 도노반 미첼이 아담스를 끼고 피켄롤을 마음껏 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미첼로 하여금 패스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미첼이 존 디펜스를 깨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에 이게 휴스턴이 바라는 미첼의 손에서 공을 빼내게 만드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존 디펜스도 약점이 있죠. 지난번 샌안토니오저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존 디펜스를 서면 내 매치업 상대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존에 있기 때문에 슈팅이 올라갔을 때 박스아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매치업을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기가 힘들고 휴스턴이 지난 시즌보다 디펜스 리바운드가 내려온 이유도 존 디펜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재밌는 게 리바운드를 잡기만 한다면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기가 어려운데 그 리바운드를 잡기만 한다면 그리고 바로 트랜지션을 뛰어가기만 한다면 원래 맨투맨 때는 나를 막고 있던 상대를 보통 내가 수비에서도 막는 상대잖아요. 그런데 존 디펜스에서는 매치업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바로 트랜지션을 갔을 때 상대 수비가 원래 나를 막는 매치업이 아니라 미스매치가 날 확률이 높아요. 존 디펜스 후 이어지는 트랜지션 공격이 더욱 위험해지고 이번 시즌 덴버도 존 디펜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덴버가 존 디펜스 후에 트랜지션에서 이점을 잘 살리는 팀이죠. 그리고 이런 존 디펜스도 있지만 휴스턴 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오펜스 리바운드죠. 이메 우도카 감독이 완전히 새로운 공격을 발명한 것 같아요. 휴스턴이 페이스도 느리고 패스를 많이 하는 팀도 아니고 3점슛도 리그에서 가장 적게 던지는데 근데 현재 휴스턴이 오펜시브 레이팅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 3점슛과 오펜스 리바운드 때문이에요. 스티븐 아담스를 박스아웃 하는 데만 해도 애지간한 팀은 한 3명이 달라붙어서 아담스를 박스아웃 해야 되고 여기에 자바리 스미스, 생군 이런 선수들도 박스아웃 해야 되고 뒤에서 날라오는 아멘 탐슨도 막아야 되고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휴스턴이 대충 슈팅은 24초 공격 제한 시간 전까지 던지고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공격하는 게
지금 휴스턴의 무기고 자신들의 미스된 슛의 40.6%를 오펜스 리바운드로 가져가면서 이 오펜스 리바운드 퍼센트는 당연히 리그 1위고 상대보다 더 많은 슈팅 찬스를 가져가는 게 지금 휴스턴의 공격입니다. 오늘도 클리브랜드전에서 자신들의 미스된 38.5%를 오펜스 리바운드로 가져가면서 오늘도 상대보다 9개 많은 야투를 던지고 오펜스 리바운드로 인한 세컨드 찬스 포인트가 휴스턴이 21점, 클리브랜드가 6점으로 압도를 했죠. 휴스턴이 여기에 이제 알프렌 쌍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1대1로 막기가 힘들어지는 선수가 되었고 특히 뭐 포스트나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던지는 베이비 훅샷이라던가 요키치의 솜버 셔플과 비슷한 쌍군의 베이비 솜버 셔플슛 같이 너무너무 이 위력적인 슛을 장착하게 됐고 오늘도 28득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 2스톡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듀란트와 쌩군이 지금 리그 듀오들 중에서 굉장히 무서운 듀오로 거듭나고 있으면서 특히 뭐 지난 올랜도전 같은 경우는 쌩군과 듀란트가 경기를 끝내 마무리 짓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리드 셰퍼드가 제가 요즘 경기를 계속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첫 두 경기 빼고는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셰퍼드가 공격에서 가져다주는 슈팅이 휴스턴한테 엄청 큰 무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3점을 경기당 5.7개를 던지면서 무려 47.3%로 성공시키고 있고 수비가 막지 않는 언가디드 캐치앤슛 3점을 60%에 달하게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 후 슈팅은 현재 이번 시즌 17개를 던져서 10개를 성공시키면서 58%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에런 홀리데이가 또 잘해주면서 클리브랜드가 추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진짜 빅3를 던지면서 상대의 추격에 진짜 찬물을 끼얹었고 경기 마지막에도 약 3분 남기고 5점 차였을 때 에런 홀리데이가 또 3점을 넣어주면서 사실상 경기도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4쿼터에만 14득점, 경기에서는 총 18득점을 벤치에서 에런 홀리데이가 해주면서 휴스턴이 아주 값진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고 최근 11경기 동안 10승을 가져가는 휴스턴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이번 시즌이 조금 복잡하죠. 데리우스 갈랜드가 경기에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상이 좀 있는 현재 클리브랜드인데 아직 맥스 스트루스는 이번 시즌 한 경기도 못 뛰었고 샘 메릴도 경기를 지금 부상 때문에 빠지고 있고 클리브랜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오늘 패배로 클리브랜드가 현재 10승 6패인데 나쁜 성적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상 같은 걸 고려했을 때.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저는 걱정되는 게 갈랜드가 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저는 클리브랜드 경기를 볼 때마다 깨닫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도노반 미첼의 부담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클리브랜드가 무서웠던 이유는 갈랜드가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미첼이 체력을 아끼면서 4쿼터까지 딱히 공격을 이니시에이트 안 해도 갈랜드가 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4쿼터 중요할 때 도노반 미첼이 기어를 올리면서 아껴놓은 에너지로 더욱 무서운 클러치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갈랜드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노반 미첼이 초반부터 공격을 주도해야 되고 도노반 미첼이 없이는 공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 득점과 출전 시간이 둘 다 늘었는데 지금 평균 30점 이상을 득점하고 있는 미첼인데 이게 오히려 저는 클리브랜드가 위력적인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은 도노반 미첼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클리브랜드 공격이 안 돌아가고 미첼이 벤치로 가는 구간 동안 완전히 팀이 꼬꾸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케니 에킨슨 감독이 미첼을 많이 기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갈랜드가 없어지니까 지난 시즌에 굉장히 플로우가 좋았던 클리브랜드의 공격의 무서운 면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부터 갈랜드가 부상당하고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원래 클리브랜드는 굉장히 많은 커딩과 무브먼트와 빠른 패싱으로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공격이 특징이었는데 여기에는 갈랜드가 큰 역할을 하죠. 갈랜드가 스크린 액션이든 돌파를 통해 빠르게 페인트로 드라이브하고 컷인하는 무블리나 알렌에게 엘리우 패스가 가고 아니면 이 이후에 밖으로 스윙 패스를 하고 패스 2번에 와이드 오픈 3점이 난다든가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클리브랜드의 패싱과 무브먼트가 특징이었는데 갈랜드가 이번 시즌도 딱 한 2경기 반 정도밖에 못 뛰면서 아예 이런 공격이 사라졌어요. 세컨 스펙트럼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시즌 클리브랜드가 100포지션당 51번의 드라이브를 하는 팀이었는데 이게 리그 7위였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100포지션당 겨우 40번의 드라이브를 하는 팀이 되었고 리그 27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림 근처에서 슈팅을 하는 퍼센트가 지난 시즌에는 리그 15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27위입니다. 갈랜드가 나가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페인트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사라지고 여기서부터의 플레이메이킹 할 수 있는 선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클리브랜드의 공격의 플로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도노반 미첼이 엄청 잘해주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클리브랜드 농구답지 않은 미첼 해줘 식의 농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노반 미첼도 엄청나게 팀의 오펜스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출전 시간도 지난 시즌보다 지금 3분 이상 늘었고 도노반 미첼에게도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이제 더 이상 뭐 지난 시즌처럼 정규 시즌 60승 이상 하고 동부 1위 차지하고 이런 게 목표인 팀은 아니잖아요. 이건 이미 다 해봤고 저는 클리브랜드도 파이널까지 못 가면 사실상 실망스러운 시즌이라고 평가를 받을 팀이라고 보거든요. 4명의 이제 코어 멤버로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있고 팀은 세컨 에이프론 팀이고 더 이상 많은 변화를 줄 여지가 없는 팀이고 거의 이 버전의 지금 클리브랜드의 로스터에 올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널에 가지 못하면 클리브랜드로서도 실망스러울 거라고 봐요. 클리브랜드가 파이널에 가기 위해서 이 팀의 궁극적인 실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규 시즌 1위가 아니라 건강하게 4월에 플레이오프 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 그 중에서도 갈랜드가 건강하게 복귀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브랜드의 현재 모습은 저는 조금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10승 6패 갈랜드가 없는 구간을 잘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진짜 걱정은 도노반 미첼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가 좀 걱정인데 아무쪼록 부상 없이 그리고 갈랜드도 곧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르브론 얘기를 해보죠. 르브론이 드디어 역사적인 23번째 시즌 데뷔를 어제 유타를 상대로 했죠. 이제 레이커스를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대되는데 오늘은 그동안 일부 사람들이 뭐 르브론이 레이커스에 오면 더 해가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내러티브를 말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를 바탕으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왜 르브론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르브론의 합류를 염려하는 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루카랑 오스틴 리브스가 완전히 물이 올라서 팀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 이제 르브론이 와서 루카와 오스틴 리브스의 볼터치를 뺏어갈 거고 이게 결국에 레이커스에게 안 좋은 방향이 될 거다라고 염려를 하거든요. 르브론이 어제 경기에 앞서서 인터뷰에서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 있죠. 문제없다. 나는 포지션에 구애받는 선수가 아니다. 어떤 팀도 전 세계 어떤 클럽도 내가 맞추지 못하거나 플레이하지 못할 곳은 없다. 나는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유타 재즈전 보신 분들은 이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르브론 제임스는 경기에서 어느 때 이제 본인이 어그레시브해야 되고 어느 때 좀 빠져 있어야 되는지를 이 타이밍을 완전히 마스터한 선수예요. 어제 경기가 비록 한 경기 샘플이지만 레이커스 선수들의 유시지 퍼센트를 보면요. 돈치치가 40.9%, 오스틴 리브스가 22.9%, 르브론이 13.5%입니다. 르브론이 전혀 루카와 오스틴 리브스의 유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두 선수의 플로우를 전혀 방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경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승리에 기여를 하죠. 셋이 함께 플로어에 있을 때는 주로 오프볼로 공격 포지션을 가져가고 어제 경기가 유타가 초반에 앞서다가 레이커스가 결국에 역전하고 이겼는데 레이커스가 완전히 승기를 잡은 구간이 4쿼터에 루카가 벤치로 갔을 때 6분 정도 구간이거든요. 루카가 벤치로 가니까 이때부터 르브론이 완전히 게임을 장악을 해버리죠. 하이라이트로 올라갈 패스만 뭐 몇 개씩 뿌려주면서 유타의 수비를 완전히 썰어버리고 레이커스가 승기를 잡죠. 르브론이 루카가 벤치로 간 순간 기어를 올리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이에요. 르브론이 그리고 레이커스의 여러 가지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죠. 레이커스가 딱히 디펜스 리바운드가 좋은 팀이 아닌데 르브론이 들어오면 당연히 리바운드가 좋아지고 레이커스가 트랜지션에서 빠르게 공략하는 팀이 아닌데 르브론이 들어오면 앞으로 던져주는 패스가 좋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여전히 40세가 넘었음에도 트랜지션에서 빠르게 림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고 오프볼에서도 스팟업 상황에서 르브론이 현재 캐치앤슛 3점이 40%가 넘는 좋은 슈터가 되었어요. 또 레이커스가 포스트에서 공략을 할 선수가 별로 없는데 르브론은 이 요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상대가 스위칭이 되어서 작은 디펜더가 르브론을 포스트에서 맞게 되면 사실상 더블팀을 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도 지금 현재 레이커스에게는 없는 부분이죠. 어제도 오스틴 리브스가 르브론을 크로스 스크린을 걸어주고 유타의 키언테 조지가 르브론과 미스매치가 되게 만든 후에 여기서 파생되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더블팀이 올 경우 르브론은 또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의 슛을 가져가죠. 르브론같이 훌륭한 선수가 로스터에 복귀할 때는 나쁜 점이 없습니다. 공격에서는 진짜 최상급 리드 앤 리액트 바스켓볼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수비에서는 상대 공격을 읽고 로우맨 포지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수비를 지휘할 수 있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레이커스에게 도움이 될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레이커스는 공격에서 진짜 언터처블 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그 실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르브론이 있어야 되고, 어제 유타와의 경기가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유타전에서 르브론이 플로어에 있을 때 레이커스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144점이었어요. 디펜스가 약점인 팀이겠지만 레이커스는 디펜스에서도 중간 정도만 버텨준다면 공격에서의 가능성이 진짜 어마어마한 팀이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르브론이 오기 전까지 루카와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잘 버텨냈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성적도 11승 4패로 너무 좋은 상황에서, 유타와의 경기를 레이커스가 어제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거든요. 굉장히 중간에 쉬는 날이 많고, 또 한 번 유타라는 그래도 좀 쉬운 상대 팀을 만나기 때문에 르브론이 부상을 회복하면서 좀 쉬는 동안 팀 연습도 하면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주 좋은 스케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스케줄이 아주 고약한 팀이 하나 있죠.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원정에서 올랜도와 마이애미에게 2연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경기 얘기보다 골든스테이트의 시즌 초반에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9승 8패로 겨우 승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2연패를 했지만 결국에 지금 이번 OKC전부터 시작된 6경기 원정의 성적이 3승 3패예요. 그리고 백투백이 2주 연속으로 2번 있었고요. 보통 이런 원정에서 3승 3패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리그에서는 물론이고 NBA 역사적으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힘든 초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커 감독이 자기 선수 생활과 감독 생활을 통틀어서 이런 터프한 초반 스케줄은 처음이다라고 했을 정도고, 보스턴 셀틱스의 팬으로 유명한 빌 시몬스는 팟캐스트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초반 스케줄은 NBA 리그에서 엿먹으라고 주는 스케줄이다라고 할 정도예요.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골든스테이트가 9승 8패라고 했죠. 벌써 17경기를 치렀습니다. NBA의 대부분의 팀들은 15경기 정도를 하고 있고, 17경기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 수예요. 오늘 휴스턴이 클리브랜드 잡았죠. 휴스턴이 오늘 경기가 13번째 경기예요. 골든스테이트가 얼마나 많은 게임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휴스턴이 13번째 경기인데 오늘 골든스테이트의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이번 시즌 12번째 원정 경기입니다. 굉장히 초반에 원정 경기가 많은 일정이고, 홈 경기들도 원정 후에 홈 경기 하나 하고 다시 또 원정 가고 하는 스케줄이 많아서 이동이 굉장히 많죠. 이동이 많다는 건 이동하고 호텔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은 컨디션 관리나 트리트먼트를 받을 시간도 줄어드는 거고, 거기에 지금 골든스테이트가 리그에서 백투백 경기 연속으로 이틀 동안 경기하는 숫자도 5번인데 이 역시 리그에서 당연히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NBA 팀들이 백투백 경기 숫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골든스테이트만 5번이고 나머지는 주로 3번, 2번이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백투백 경기가 없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백투백 경기를 치른 골든스테이트가 인상적인 거는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승리도 많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가도 이게 다 같은 승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동부 1위 13승 2패지만 막 완전 강한 상대로 기억에 남을 만한 승리를 했다? 시그니처 윈이 있다?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이런 시그니처 윈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또 뒷받침한 스탯이 있는데, 클리닝 더글래스 스탯에 따르면 포인트 디퍼런셜, 그러니까 넷 레이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넷 레이팅이 가장 높은 리그 탑 10 팀을 상대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골든스테이트예요. 리그 탑 10 팀을 상대로 4승을 거두면서 이 부분에서 리그 현재 1위고, 그러니까 다시 줌아웃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굉장히 터프한 스케줄에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도 몇 경기씩 결장을 하면서 이 구간을 현재 9승 8패로 통과를 했고 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승리를 많이 한 팀이다? 저는 이거는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다른 팀들도 스케줄이 어려워지는 구간이 올 거거든요. 다른 팀들이 고생할 때 골든스테이트가 스케줄이 좀 느슨해지면서 그때 승리를 좀 많이 챙겨야 되는데, 만약 지금이 힘든 구간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코어 멤버가 부상이 있었다면 막상 나중에 승리를 챙겨가야 할 구간에 승리를 못 챙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텐데, 이 구간을 부상 없이 9승 8패로 통과했다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좋은 초반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스케줄의 얘기였고,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골든스테이트뿐만 아니라 현재 NBA 전체에서 화제가 되는 주제가 스케줄과 부상이거든요. 요즘에 선수들이 종아리 부상, 햄스트링 부상, 이런 피로가 누적됐을 때 나타나는 부상들을 많이 겪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부상으로 경기를 지금 빠지고 있고, 야니스 안테토쿤보, 앤서니 데이비스, 자모란트, 빅터 엠바냐마, 스테폰 캐슬, 파울로 벤케로, 트레영,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고 있는데, 이런 부상이 요즘 NBA 경기 스타일과 스케줄과 관련이 있는 건가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ESPN의 샴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NBA가 리그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역학 평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다. 이미 500명 이상의 선수가 일정 수준의 테스트를 거쳤고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생체 역학 테스트가 총 4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최적화하고 앞으로 부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활용될 것이다 라고 해요. 아담 실버 총재가 부상과 스케줄과 경기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를 직접 테스트해보고 상관관계를 밝혀보겠다는 거죠. 스티브 커 감독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요즘 게임이 페이스가 빠르고 3점 슈팅이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수비에서 커버해야 될 공간도 넓고 경기가 피지컬하고 그래서 이런 부상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런 거를 뒷받침할 데이터들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ESPN NBA 투데이 방송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번 시즌 선수들의 경기에서 뛰는 평균 속도가 시속 4.43마일,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동한 거리가 34.2마일로 2013-14년 트래킹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오펜스와 디펜스에서 포지션별로 스피드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요. 라이언 미엘이 만든 데이터를 보면 왼쪽이 오펜스 시 스피드고 오른쪽이 디펜스 때 스피드인데 빨간 선이 센터, 황색이 포워드, 청록색이 가드인데 이번 시즌에 들어 스피드가 상당히 올라갔고 특히 디펜스에서 보시면 이번 시즌 가드들의 스피드가 지난 시즌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뷰이가 공개한 각 시즌별 NBA의 페이스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요. 포지션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각 시즌별로 나타낸 건데 맨 밑에 파란색 선이 현재 시즌이고요. 현재 시즌이 포지션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 즉 페이스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아직 시즌이 초반이지만 이미 다른 시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 트렌드가 이번 시즌에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선수들이 과거에 비해서 스킬이 좋아지고 3점이 좋아지다 보니까 수비에서 막아야 될 공간도 넓어지고 전력 질주로 클로즈아웃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트랜지션 공격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페이스를 올려서 빠르게 트랜지션 공격을 하기를 원하고 이거를 또 카운터 치기 위해서 풀코트에서 픽업을 하면서 더 피지컬하게 수비를 하는 현대 농구 스타일이 선수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플레이를 요즘 농구에서 하는데 어떤 팀들은 골든스테이트처럼 굉장히 터프한 스케줄이 있는 구간을 거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이렉트로 선수 부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톰 하버스트로가 만든 자료를 보시면요. NBA 스타 플레이어들의 최근 3년간 경기 출전 빈도를 나타낸 자료인데 붉은색 선이 이번 시즌입니다. 이미 이번 시즌은 굉장히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현재 한 56% 정도만 스타 플레이어가 출전을 하고 있고 다른 시즌과 비교해서 스타 선수들이 경기를 적게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스타 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안 나온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같이 이제 경기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곤란해요. 맨날 선수가 다 빠지고 그래서 정확히 평가하기가 진짜 힘들고 풀전력 경기를 보고 평가를 하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리그에서 이런 대화 주제가 화제고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시즌 경기 수를 82경기가 요즘 경기 스타일에 너무 많다. 경기 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BA가 엄청난 금액의 경기 중계권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82경기에서 72경기로 줄이면 그 줄은 경기만큼의 리그에서 가져가는 중계료가 줄어들 거고 각 구단이 배분받는 금액도 줄어들 거고 그리고 줄어든 경기 수만큼 줄어든 티켓 판매 그리고 선수들도 줄어든 경기만큼 연봉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모든 주체들이 적은 돈을 받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가 질문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백투백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그나마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 2주 정도 빠르게 시즌을 시작을 해서 백투백을 조금 줄이면 선수들 부상 위험도도 낮아지고 우리가 선수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